다음 살펴볼 경기는 애틀랜타 팰컨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30대 28. 팰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2점 차,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져갔었던 팰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좀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다 턴오버를 2개씩이나 범했기 때문에 좀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듯 하다가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치열한 승부였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제 우리의 구영애 선수가 뭐 커리어 2번째 끝내기 필드골을 기록을 하면서 팰컨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혼란하게 가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아요. 구영애 선수가 이렇게 또 끝내기 필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 그 기회를 잘 살리면서 역전 끝내기 승리를 가져갔었던 이 애틀랜타 팰컨스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이제 벌써 2번째 끝내기 필드골인데, 사실 이제 커리어 전반에 있어서 끝내기 찬스의 좀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침착성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마저 올 시즌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성공이 구영애 선수에게는 몇 가지 더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 36야드라는 거리 자체는 그렇게 먼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31야드였는데 킥을 하기 직전에 동료의 폴스 스타트 반칙이 나오면서 5야드 후퇴를 했거든요. 이러면 좀 키커 입장에서는 괜히 좀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이제 어떤 집중력이 한번 흐트러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킥을 성공시켰다는 점에 좀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데뷔 시즌, 그러니까 차저스 시절의 방출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마이애미전 역전 필드골 실패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이싱 더 키커에 당했던 구영애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이애미를 상대로 이번에 이제 복수에 성공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아주 멋진 이제 킥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팀 동료 선수가 아이싱 더 키커를 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묘한 그런 이제 기시감이 들었을 거거든요. 구영애 선수 본인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5야드로 물러난 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36야드니까 뭐 구영애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쉬운 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끝내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이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침착하게 이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켰다라는 것에 큰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지금 3개의 필드골, 3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이번 시즌 100% 이제 필드골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현지 중계진도 구영애 선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키커 중에 하나다. 또 뭐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이 킥을 성공시키는 선수다, 이런 좀 극찬을 하면서 구영애 선수를 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키커들이 솔리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 키커들이 교체되는 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키커들이 뭐 비싼 돈을 받고 스카웃이 돼서 이제 FA 때 큰 계약을 받으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몇 안 되는 솔리드한 선수들 중에 거의 최상위 티어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에서 최소한 탑5 안에는 무조건 드는 것 같아요. 전 탑3. 네. 그래서 전 지금 올 시즌에 터커, 프레이터, 구영애 이 딱 3명의 키커가 가장 솔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영애 선수의 가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저스가 지금 구영애 선수를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한 번 안 좋았던 인연은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좋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난다. 이게 좋은 결과로 가는 걸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애틀랜타 팰컨스에서 잘 하고 있고, 애틀랜타 팰컨스도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팰컨스가 천년만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팀인가? 그것도 이제 NFL의 이 리그의 특성을 고려를 한다면, 물론 이제 침체가 몇 년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이 1라운드에서 쿼터백을 뽑고도 그 다음에 1라운드 1번 픽을 받을 수 있는 팀이 한 2, 3년 지나니까 올라온단 말이에요. 애틀랜타 펠컨스도 지금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이 맨라이언에서 이제 쿼터백을 좋은 쿼터백으로 잘 갈아 끼면 또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펠컨스 남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차서스의 지금 키커가 워낙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펠컨스가 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이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좀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고영희 선수 입장에서 이제 웃으면 되죠. 너네 날 버리더니 이렇게 웃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구영애 선수의 어떤 가치가 올라갔다는 그냥 반증 정도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뭐 이 소식을 좀 전해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칼 피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런던에서 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런던은 좋은 곳이에요. 네. 이날은 이제 런던과 달리 켈빈 리들리 그리고 러셀 게이지 같은 주전 리시버들이 모두 경기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 피츠를 중심으로 이 패싱 게임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잘 통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날 이제 7번의 캐치에 163야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카일 피츠였고, 이 선수가 왜 이 4번 픽으로 뽑혔는지 확실히 좀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적인 기록도 기록인데 그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피츠의 대단함이 좀 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타이트 엔드인데 그냥 와이드 리시버처럼 어떤 사이드라인에 라인업을 해서 상대 코너백과 1대1로 경쟁을 하면서 그대로 스피드를 달고 직선 라우트를 타는 장면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상대 코너백들을 이겨내고 공을 따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날 이 마이애미의 넘버원 코너백 제비언 하워드와 1대1 승부에서 이기는 장면도 있었고, 마이애미가 이제 더블 커버리지를 붙였는데 그거를 따돌리고 공을 따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공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는데 이제 한 손을 쭉 뻗어서 아크로바틱하게 이제 공을 잡아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칼 피츠가 정말 좀 대단한 리시버, 대단한 타이트엔드로 좀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한 경기만 놓고 보면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넥스트 켈빈 존슨은 이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더 좋은 게 이 선수의 포지션 타이트엔드잖아요. 태그를 붙일 때도 아주 저렴하게 붙일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멜라이언 선수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경기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펠컨스가 뭐 시즌 초반 좀 예상대로 좀 침체된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5할 승률을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주간 스케줄을 보면 펜서스, 세인츠와의 맞대결인데 펜서스는 지금 굉장히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컨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세인츠도 어쨌든 주전 쿼터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년보다는 분명히 약화된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펠컨스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 라이벌 두 팀을 모두 잡으면 5승 3패가 되니까 그때는 좀 와일드 카드를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투아가 역시나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4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던 2개의 인터셉션이 굉장히 뼈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장면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2쿼터 막판 상대 레드존에서 이제 최소 동점 내지 역전을 바라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만들면 역전, 필드골을 차면은 동점이었는데 상대 엔드존으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결국 전반에 뒤진 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진짜 아쉬웠던 건 두 번째 인터셉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점 차 뒤진 4쿼터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분명히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서 역전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비언 하워드가 인터셉션을 잡아주면서 상대 진영 32야드에서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잘 활용을 했다면 마이애미에게도 좀 역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첫 스냅에서 바로 허무하게 인터셉션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이미 이제 바디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대 선수가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좀 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도 사실상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색을 당해서 어떤 다음 스냅을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공을 사이드라인으로 밖으로 던져보려는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어떻게든 패스를 연결시키려다가 이걸 너무 허무하게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좀 경험 부족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때로는 색을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 경기는 투아가 수비진이 만들어준 밥상을 자기 발로 걷어찬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도 지금 투아가 성에 차지 않고 워싱턴도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주전 쿼터백 역시도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인데 지금 백업마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기대 이상은 해주고는 있지만 클러치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반짝거린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워싱턴도 쿼터백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고 그리고 휴스턴은 지금 디시온 왓슨을 팔고 싶고 그런 어떤 니즈가 맞아 지금 삼각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마이애미가 디시온 왓슨을 데려가고 예. 워싱턴이 투아를 영입하고 이제 휴스턴은 양 팀으로부터 이제 뭐 대량의 아주 양질의 드래프트 픽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뭐 과연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반대인가요? 저는 휴스턴은 사실 굉장히 좋은 픽이죠. 왜냐하면 디시온 왓슨 선수가 어쨌든 휴스턴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이 선수는 어쨌든 지금 그 리걸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좋아요.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워싱턴이 드래프트 픽을 주고 투아를 영입을 할 거라면 쿼터백을 차라리 새로 뽑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수의 어떤 반대급부로 줘야 될 드래프트 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1라운드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2라운드 픽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딜이 성사가 되려고 한다면 1라운드 픽은 마이애미가 받아야 성에 찰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1라운드 픽을 주고 투아를 데려온다? 아니 새로 뽑고 말지. 어차피 우리 팀 성적도 좋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투아를 데려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워싱턴이. 왜냐? 이미 시즌 조졌어요. 지금 2승 5패로 출발했잖아요. 포스트 시즌 갈 거예요? 달러스 카우보이스 누르고? 아니면 와일드카드로 다른 팀 누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조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냉정하게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또 탱킹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탱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단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올 시즌에 모든 거 다 때려 붓고 내년 시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년 시즌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에 물론 이제 투어를 데려와서 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럴 바에 내년에 쿼터백을 뽑는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아는 또 특수하게 왼손 쿼터백이기 때문에 네. 투아를 위해서 어떤 팀의 전체적인 뭐 스킴이나 선수들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시즌 중에 좀 변화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이애미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도박이죠. 네. 디시온 왓슨의 뭐 결과적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왓슨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드래프트 픽 날리고 지금 선수는 못 쓰고 그렇게 되면 물론 마이애미는 아주 나쁜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뭐
일단 투어가 거의 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선수를 버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선수가 마이애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긴 해요. 저는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순간에 번뜩이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쿼터백을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디션 왓슨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마이애미가 픽이 많은 상황이니까 해볼 수 있는 어떤 도박이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뭐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합니다.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네. 어떤 구단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올 시즌 가장 잘 보여준 팀이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LA 다저스거든요. 트레버 바우어 데리고 왔다가 트레버 바우어가 이 성폭행을 물론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 하지만 그 합의되지 않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의 이 폭행이 있으면서 못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1년에 4천만 불을 주는 선발 투수를 17경기만 쓰고 못 썼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못 썼고 이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 망가졌고 그 팀 분위기 작살났고 결국 이 팀이 불펜 갈아가면서 뭐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떨어졌잖아요. LA 다저스가 올 시즌 페이롤 생각하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탈락하는 건 실패거든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야만 성공이에요. 월드 시리즈 올라갔어도 우승 못했으면 실패인 시즌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선수를 팀에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5분의 1을 담당하는 선수가 한 명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선발 쿼터백은 이 5명을 다 합친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가 오프필드 이슈가 있다? 저는 절대 데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어떤 시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음 주 스케줄도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위크를 보내고 오는 빌스와의 원정 경기. 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인데 마이애미보다 훨씬 강팀이고 또 두 팀의 어떤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봐도 마이애미가 절대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 연패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애틀랜타와 마이애미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27대3 테네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칩스가 석점 득점으로 끝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칩스가 7경기 만에 4패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네. 이날 경기에서 3점밖에 내질 못했다는 게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던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마홈스의 어떤 커리어 게임 로그를 좀 살펴봤는데 지난 슈퍼볼에서 9점으로 벅세게 묶였던 것이 개인 커리어 최저 득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상대도 브레디였고 뭐 마홈스도 부상을 안고서 좀 재경기력이 아니었다 뭐 이런 뭐 나름의 핑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날은 지금 뭐 그런 부상 이슈 없이 그냥 단순히 뭐 못해서 그냥 3점을 낸 거기 때문에 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 슈퍼볼에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갖고 나왔던 어떤 대응 전략 이 부분이 저는 다른 팀들이 칩스를 상대하는 어떤 블루프린트가 되지 않았나. 청사진을 제시한 경기가 됐고 그런 어떤 수비를 다른 팀들이 가지고 오면서 칩스가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경기를 보면 테네시가 블리츠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이제 한 4명 정도의 디펜시브 라인 선수만 이제 마홈스를 압박을 하는데 쓰고 네. 나머지 7명 정도는 모두 이 커버리지에 좀 전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타이릭 힐이나 트레이비스 켈시에게 뭐 여러 이제 수비수들을 붙이고 어떤 마홈스의 빅플레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좀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좀 잘 통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테네시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칩스를 상대하는 상대 팀들의 어떤 주된 전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칩스가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적은 블리츠를 받고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한 좀 칩스가 대응이 되지를 않는 것이 뭐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슈퍼볼 때 갖고 나왔던 트와이스 FT 전략이 적중했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상대 팀들이 이용을 하면서 칩스의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칩스의 수비진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제 역할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공격까지 억제를 당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억제를 당하니까 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수비가 털리다가 시간이 다 가고 그냥 그렇게 경기가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패싱 공격이 잘 안 풀리면 결국 러싱으로 좀 상대를 몰아넣고 어떤 마음속에 좀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러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네시 입장에서는 박스를 채울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한 상황에서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후방에 집중 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홈스가 이날 경기를 보면 좀 뒷볼을 시도조차 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자주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뭐 내가 직접 들고 뛰어야겠다 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스크램블링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태클 당하면서 펌블 턴오버가 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홈스가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모두 좀 막히고 말았다.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막판에 컨커션이 의심되는 상황이 또 있었고 경기에서 결국 이제 이 교체가 됐는데 지금 저는 올 시즌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마홈스 선수의 어떤 그 연장 계약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그 계약이 시작되는 게 내년 시즌부터인데 지금 내년 시즌부터 마홈스 선수가 받는 돈을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셀러리 캡이 올해보다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나아질지는 또 봐야 아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셀러리 캡에서 마홈스 선수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퀄리티가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참 칩스의 올해 성적이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뭐 불행 중 다행히 마홈스가 컨커션 프로토콜을 잘 통과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날 부상이 의심됐던 상황이 뭐 실제 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홈스를 중심으로 한 칩스의 오펜스가 좀 해법을 못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조금씩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칩스는 일단 좀 수비 강화를 위해서 스틸러스에서 입지가 좁아진 멜빈 잉그램을 노린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잉그램이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수비 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스도 잡았고 칩스까지 잡았습니다. AFC에서 지금 이제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데 테네시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올 시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즌 전에 기대했던 모습들이 좀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날은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릭 헨리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 러싱이 아니라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헨리가 공을 잡고 뭐 당연히 러싱 시도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폴짝 점프 패스를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그 스텝백에 이은 석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엔드존 안에 들어있던 리시버에게 아주 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장면부터 좀 테네시가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을 하더니 이제 그 이후에는 라이언 테넬과 AJ 브라운의 이제 콤비 플레이가 모처럼 잘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에 모든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했던 테네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27대 0으로 앞설 수가 있었고 뭐 후반에는 사실상 가비지 타임으로 갔던 것 같아요. 뭐 데릭 헨리가 이날은 뭐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 이날 발견한 이 테네시의 좋은 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에서 데릭 켈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랬는데 데릭 켈리가 이날은 이제 이 평균 3야드대로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 이제 좀 다소 평범한 하루였는데 데릭 켈리가 중심이지 않아도 테너힐과 AJ 브라운 이 패싱 공격으로 좀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수비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 경기 빌스와의 경기에서도 그 경기 막판에 이제 결정적으로 조시 앨런의 쿼터백 스닉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켰던 테네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좀 테네시 어떤 디펜스 선수들의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는 중요한 어떤 장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이제 칩스를 뭐 경기 내내 이제 압살을 했고 특히 이제 버드 두프리나 데니코 어트리 같은 이적생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줬다는 것도 네. 이제 브레이블 감독에게는 좀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주차가 끝이 났는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콜츠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 콜츠와의 만남에서 타이탄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 경기까지 만약에 이긴다? 지금 8주차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사실상의 지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세가 좋은 상황에서 이제 지구 라이벌을 만난다. 이게 이제 테네시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지금 이글스의 플래처 콕스를 노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그 마홈스를 압박했던 그 디펜시브 라인 4명 해롤드 랜드리, 제프리 시몬스, 데니코 어트리, 버디 두프리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플래처 콕스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 테네시의 앞선이 이제 강점으로 변할 수 있겠다. 네. 굉장히 좀 질과 양 모두 갖춘 이제 우수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음 주에 콜츠를 만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콜츠전을 포함한 이제 이후의 스케줄들의 어떤 난이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트렝스 오브 셰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난이도 측면에서 0.379의 스케줄, 그러니까 이게 0.379가 뭐냐면 상대 팀들의 이 승률을 합쳐놓은 퍼센티지를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그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은 10경기의 상대가 이제 평균 3할 7푼 9리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쉬운 스케줄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근데 반면에 이날 경기를 같이 치렀던 칩스는 지금 6할 1푼 1리에 리그에서 가장 어려운 스케줄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칩스에게는 좀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캔자스시티 칩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자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54대 13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날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의 생일이었는데 네. 아주 즐거운 생일 선물이 됐을 것 같고 최고의 선물이었죠. 네. 네. 뭐 벨리책 감독은 늘 이 제츠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작년 시즌에도 한 번쯤 이야기를 맞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제츠의 코칭 스태프로 있었다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이유들로 이제 패츠로 이적을 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츠에게 좀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제츠를 상대로 좀 압살을 하고 좀 약간 조롱하는 플레이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랬던 벨리책 감독이었는데 이날도 점수차가 워낙 벌어졌지만 뭐 끝까지 이제 선수들을 독려를 하면서 이제 점수차를 계속 벌리는데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시즌 최다 54득점. 제가 올 시즌 패트리어츠 경기에서 50득점 이상의 득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리그 전체 모든 팀들을 통틀어도 한 경기에 50점 이상 낸 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패트리어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좀 최고 기록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탐 브레이디 선수가 있던 시절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도 아니고 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좀 빌빌대고 있는 패츠임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물론 상대가 제츠이긴 하지만 올 시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이 뉴욕 제츠의 어떤 성적 그리고 이제 선수단의 차이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점수 차는 저도 좀 놀라웠다. 물론 이제 승리를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패트리어츠 이야기부터 해보면 맥 존스가 300야드 넘게 던지고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데미안 해리스가 커리어 처음으로 멀티 터치다운 경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106 러싱 야드를 해줬고, 수비도 뭐 턴오버를 3개나 유도를 했으니까 뭐 공수 모두 이제 제츠를 압도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편안했어요. 네, 경기를 보는 데는 너무 편안했고, 뭐 맥 존스는 사실은 더 기록하려면 더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조기 퇴근을 하면서 또 일찍 이제 경기에서 물러났고, 모처럼 이 탐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경기다운 경기를 봤다. 패치 팬의 입장에서는 경기다운 경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를 압살한다는 느낌을 이제 오랜만에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뭐 공격진에서도 6번의 레드존 트립을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정도로 뭐 결정력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벨리책 감독이 지금 패트리어츠 부임 이후에 제츠에게 지금 최근에 12연승을 거두고 있고, 누적으로는 이제 33승 10패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츠는 이제 결국 과거에 이 벨리책 감독을 놓친 대가를 이제 1년에 2번씩 아주 꾸준하게 톡톡히 좀 치르고 있다. 네, 어떤 사채 이자처럼 꾸준히 치르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리로 불어나나요? 네. 뭐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차저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지난 시즌에 45대 0 정말 이제 수비로 압살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패치였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는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버트와 어떤 차저스가 지금 한 단계 스텝업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패츠의 벨리책 감독도 뭐 지난 시즌 승리만 너무 믿고 그냥 그대로 나이브하게 준비를 해오면 안 될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 시즌 수비 같은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츠는 이제 이 경기를 내준 것도 내준 건데 지금 잭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 쿼터 초반에 이제 맷주돈에게 태클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 필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MRI 검사를 했는데 최소 2주 뭐 아니면 이제 최대 4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이 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시즌 제츠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암울한데 지금 윌슨이 없는 또 어떤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이 마이크 화이트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사실 신인 쿼터백을 내보내는 팀이 보통 이제 신인이 좀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쿼터백을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은 준수한 선수로 데뷔를 해놓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조차 좀 운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츠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너무 좀 놀리는 표현 같아서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하면 제츠의 운영이 여전히 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케이스 키넘 정도의 백업 쿼터백만 있었어도 이날 이렇게 대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이크 화이트가 넘버 2 쿼터백이었던 어떤 이 뎁스 차트가 좀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시즌 전에 조 플라코를 내보냈는데 결국 이 윌슨이 다치니까 급하게 다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될 거면 그 데리고 있지.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제츠의 운영이 뭔가 프로의 운영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NFL을 떠나서 어떤 그 메이저리그나 이런 다른 타 리그의 팀들을 여러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잘하는 구단들이 있고, 이게 돈에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뭐 템파베이나 이런 데는 정말 돈 안 쓰면서도 정말 스마트하게 운영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제츠도 뉴욕에 있는 구단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팀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츠가 뭐 1승 5패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록들을 이번 시즌에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쿼터 득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날도 지금 1쿼터에 0대 14로 뒤진 채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 시즌 치른 6경기에서 1쿼터에 득점이 없습니다. 무득점이고요. 실점이 지금 44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항상 끌려가는 흐름으로 경기를 치렀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더 이기기가 어려웠다는 네.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ESPN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뭐 윌슨 선수의 부상과 관계없이 잭 윌슨 선수가 어떤 이 패트릭 마홈스 이펙트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굉장히 제목이 흥미롭고 좀 관심을 이제 끌어서 저도 한번 좀 읽어봤는데 네. 뭐 이제 제가 대충 요약을 해온 바로는 뭐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홈스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그 마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포켓 밖을 빠져나와서 뭐 다양한 팔각도로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패스들을 연달아 좀 성공시키는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마홈스에게 좀 흠뻑 빠졌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마홈스의 데뷔 초기 모습을 보고 이제 젊은 학생 쿼터백들이 어떤 포켓 안에서 자신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이제 정교함을 다듬는 것보다는 좀 그런 이렇게 화려한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데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생겼다. 뭐 이런 좀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잭 윌슨의 지금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포켓 바깥에 있을 때는 뭐 리그 평균 정도에 가까운 뭐 한 리그 22 정도의 기록을 내는 반면에 포켓 안에서는 지금 리그에 있는 모든 주전 쿼터백 중에 압도적인 꼴찌의 기록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뉴욕 제츠를 포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윌슨을 모두 다 2순위로 뽑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어떤 마홈스의 데뷔 시즌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만 보고 좀 현혹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4쿼터 내내 그렇게 뭐 포켓 밖을 나와서 뭐 사이드로 던지고 뭐 멀리 던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포켓 안에서의 안정된 운영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결정적인 상황, 좀 프레셔가 오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좀 그런 한두 개의 어떤 키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제 돼야 어떤 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윌슨은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저츠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대 3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와, 이날은 데니얼 존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명 하이라이트 필름 그리고 명짤을 남기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그 명짤이 지금 3쿼터 중반 정도에 나왔는데 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하품이 나오는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이 각각 펀트를 5개를 찼어요. 네. 그러니까 3쿼터 중반까지 펀트가 총 10개가 나왔고 그렇죠. 펀트 대잔치. 스코어도 5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하나 더 기록했던 자이언츠의 근소한 우위로 흘러갔던 네. 경기. 뭐 야구인 줄 알았어요. 사실 5대 3.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지루한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 데니얼 존스의 어떤 뭐 커리어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한 장면이 이날 경기에 좀 분수령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데니얼 존스가 이제 이 트랙 플레이였죠. 단테 패티스 선수가 던진 패스를 이제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잡아냈는데 참 이 잡는 장면이 뭐랄까요? 좀 영화 같았어요. 네. 사실 그게 잡기 편안한 패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패티스도 전문 쿼터백이 아니고 존스도 뭐 전문 리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라우트를 타고 뭐 그거에 따라서 정교하게 패스를 던지고 이럴 이제 그런 호흡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존스가 거의 의지로 잡았다고 해야겠죠. 이제 파이팅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 공을 잘 잡고 이제 16야드를 전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했던 거, 어떤 승리에 대한 열망, 뭐 그런 것들을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톰 브레이디가 그 이글스와의 슈퍼볼에서 필리 예, 비슷한 패스를 못 잡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브레이디가 이렇게 사이드라인으로 나와서 리시버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공을 잡지를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 대신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누가 합성을 해가지고 브레이디가 놓치는 뭐 그런 짤도 이제 돌고는 했었는데 기억나네요. 네. 네. 사실 그때는 브레이디는 잡기 쉬운 패스였는데 놓쳤고 드랍이었죠. 네. 존스는 사실 어려운 패스, 그러니까 잡지 못해도 딱히 존스를 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잡아준 것이 뭐 그 이후에 아주 자이언츠가 경기가 잘 풀렸습니다. 역시 일라이의 후계자다웠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에서도 뭐 데니얼 존스가 1인분을 해줬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비에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자이언츠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아지즈 오줄라리 이 신인 선수가 2.5개 색, 3개 태클 포러스, 4번의 쿼터백 히트로 아주 맹활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레너드 윌리엄스도 1.5개의 색과 이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세이프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다놀드를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펜서스를 아주 잘 막아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날 이제 이 세이프티 자브를 페퍼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됐는데 정말 이제 뭐 자이언츠도 워낙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NFL 이제 시즌을 치러가면서 부상자들이 확실히 이제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팀을 불문하고 이런 이제 화려한 플레이를 해주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는 거는 좀 리그를 보는 재미가 줄어드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죠. 좀 추가적인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 사실 이 자블 페퍼스는 뭐 세이프티 일 뿐만 아니라 이제 팀에서 어떤 캡틴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선수고 그렇죠. 또 리터너로도 많이 활용이 되던 선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리터너는 이제 달려오는 상대의 강한 태클을 좀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공수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는 선수에게 좀 리턴을 많이 시키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날도 자블 페퍼스가 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자이언츠 코칭 스태프의 좀 과욕이 부른 좀 참사가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페퍼스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이날 경기가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펜서스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캠 뉴튼의 저주라고 이제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캠 뉴튼 선수가 좀 이 팀과 좋지 않게 떠난 이후로 펜서스가 주전으로 세웠던 선발 쿼터백들이 다 죽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찾아봤는데 명단을 보니까 네. 카일 앨런, 테디 브리지워터, 샘 다놀드예요. 그러니까 뭐 PJ 워커 같은 선수들이 뭐 한두 경기 뛰기는 했지만 뭐 결국에는 이 세 선수가 좀 주전으로 활약을 일정 기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결국엔 세 선수 모두 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성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PJ 워커 선수가 샘 다놀드를 대신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현재까지의 샘 다놀드의 활약이라는 단어조차 좀 무색하지만 잘못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맥카프리가 빠졌다는 이제 핑계는 있고 그렇죠. 뭐 다놀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맥카프리의 부상만 탓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놀드도 프로니까. 그러니까 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석점만 내고 지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샘 다놀드가 지더라도 젖잘싸 내지는 본인이 1인분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팬서스의 팬들은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뭐 역전승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그런 퍼포먼스도 기억에 물론 남긴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왠지 제츠 시절이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날 이제 경기가 펼쳐졌던 구장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었는데 그렇죠. 네, 좀 제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경기였고 맨롤 감독도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날 다놀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쿼터 초반에 이제 PJ 워커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워커도 좀 어떤 팀 공격에 스파크를 튀겨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서스가 결국 이날 경기 3점으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추바워드 선수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러싱도 안 되고 패싱도 안 되고 뭐 둘 다 안 되면서 공격을 풀어가기 좀 어려웠었던 팬서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디션 왓슨 선수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왔었던 팬서스인데 지금은 일단 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날은 뭐 중도에 쿼터백을 바꾸기는 했지만 맨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뭐 다놀드를 당장 이 주전 쿼터백에서 빼겠다는 결정을 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일단 다음 경기 이제 다놀드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놀드에게는 확실한 좀 옐로우 카드가 부여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인즉슨 옐로 카드 하나 더 받으면 이제 그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팬서스의 공격력은 결국엔 맥카프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팬서스는 팀의 좀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어떤 신선한 피해 공급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맥카프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가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지금 8주차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모어가 케빈 리들리 혹은 카일 피츠를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면 팬서스가 그래도 5할 승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 살펴봤습니다.